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이 시간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KBS 부산과 부산 MBC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총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2명의 후보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에 함께한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8번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당 8번 정규재입니다. 이어서 기호 6번 미래당 손상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미래당 손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서 총 4번의 공통 질문과 3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질문마다 정해진 발언 시간이 있는데요. 후보들 앞에 설치된 모니터에 제한 시간 10초 전이 표시되면 후보들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현재 후보들이 앉은 자리 배치 그리고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2분 안에 유권자들께 출마 인사를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좌석 순서에 따라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4년입니다. 이 4년 만에 대한민국은 삼류국가, 저질국가, 법치가 무너진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기만 하면 누가 죄를 지어도 수사조차 받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아니라 검사가 해임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 국방,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의 삶들이 형해도 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촛불 시위로 집권한 그들은 국민의힘이라는 사이비 보수정당을 가볍게 밀어붙이면서 사회적 압제의 체제를 수립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고 박정희 대통령이 키워온 대한민국이 세월호처럼 가라앉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러나 국힘당은 이미 민주당의 이중대요, 협조자요, 부역자요, 동업자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였던 바로 그 자들이 지금 국민의힘당을 장악하여 뻐꾸기 둥지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국힘당을 찍어서 문재인 정권을 축출하자고요?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대통령 후보조차 없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낼 재원도 능력도 없는 정당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반드시 정규제를 찍어서 보수 개편을 완성하고 보수가 전열을 정비하여서 대한민국의 국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규제를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의 회복도, 부산 경제의 번영도 바로 그 지점에서 새 출발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미래당 손상호 후보 역시 2분의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이제 벽보가 붙어서 기호 6번 후보가 뭐 때문에 출마했는지 다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가덕공항 반대를 위해서 그 이야기를 외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단순히 또 하나의 공항이 아닙니다. 작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탄소중립 2050 선언이 있었습니다.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명시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우리의 미래를 이어가기 위해서 전 세계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변하고 유럽도 변하고 중국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바로 탄소중립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언보다 행동입니다. 작년 선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늦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늦을 거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오늘의 선택이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공항과 더 많은 항공편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것을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녹색 전환으로 풀이되는 그린 뉴딜을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부산의 새로운 일자리, 산업,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어쩌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내년 1년 부산시장 임기는 새로운 녹색 전환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환에는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한 희생과 고통을 함께 안을 수 있는 그런 대안들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는 녹색 전환의 부산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모두 발언 들어보았고요. 모두 발언에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관련 정부 부처 및 타 지역의 반대, 그리고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증 문제 등을 두고 여러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먼저 미래당 손상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가덕도 신공항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인 과제인 탄소 중립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행동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행동의 시작을 미룬다면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고 전 세계적인 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도태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을 부산에서부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고향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출마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에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악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런 앞으로 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특별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가 아니 전 지역에서 뭐 필요 없는 삽질들을 계속할 수 있는 아주 나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출마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제가 가덕도 주민분들을 더 가까이서 만나 뵙기 위해서 선거사무소를 아예 가덕도 대항마을로 옮겼습니다. 그곳에 가서 만나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항 전망대에 양당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이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언론 보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마을에 한번 내려와 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은 정말 길게는 뭐 몇백 년을 거기서 계속 뿌리 맞고 살아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의견 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께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입장 1분 30초 드립니다. 네, 가덕공항 얘기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나왔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거제도 가까운 공항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김영삼 대통령 때 나왔다가 기각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나왔다 또 기각되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예 가덕공항이 아니라 포트를 부산과 광양의 투포트로 찢어버리자고 제안을 했고 정권마다 나왔다가 폐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많은 분들은 가덕도가 마치 미지의 어떤 수건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가덕공항을 예타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만 그 법안은 기존에 있는 30여 개의 절차법을 위반한 중대한 혐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덕신공항의 김해공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몇 배나 심각하게 안고 있고 가덕도공항이 지어지면 부산 신항이 작동할 수 없는 진해 신항이 작동할 수 없는 트리포트가 아니라 공항과 항만이 충돌을 일으키는 매우 심각한 장애를 부산에 초래할 것이 명확합니다. 가덕공항에 투자할 돈은 부산 경제를 완전히 괴멸로 몰아가는 경제적 자살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 제가 계속 연구한 결론입니다. 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질문은 1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또는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은 각 후보당 5분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정규재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립니다. 네, 이번에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되어 있는 김영춘 후보가 민주당, 집권민주당이죠. 라임 사건에서 2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뇌물을 준 척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수사받는 일정을 조율해 보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이 사태를 보고 계신지 손 후보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저는 기존의 정치인들, 지금 1번, 2번 유력한 후보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흠결들이 너무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흠결들이 앞에 정규재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폐되고 또 조작되기까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아까운 혈세를 들여가면서 이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에도 그 기존의 정치인들이 보인 그런 문제점들이 잘 드러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규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제가 이번 후보 6명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후보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엉뚱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가장 자신 있는 후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질문하죠. 네. 박형준 후보의 LCT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박형준 후보가 LCT를 이번에 등기를 옮겼다고 합니다만은 LCT 원래 10층에서 20층까지가 당시만 해도 로얄층이었고 그 중에 3호 라인의 열차가 어디에 사라졌다,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그 1703호, 1803호가 시장에 두 채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박형준 가족의 소유였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규재 후보님께서 그 비판하신 것을 앞에서 보기도 했는데, 이게 지역에 있는 그런 건설사들과 이런 유착, 이런 관계들이 너무 뿌리 깊게 병폐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치인들이 이번에 또 그 모습들을 또 드러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이게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역에 있는 건설사들이 얼마나 많은 압력들을 가하고 본인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이것을 대한민국 100년 대계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의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형준 후보도 그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을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덕도에 대해서는 혹시 그 오거돈 일가의 땅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겠죠. 예. 그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세력 중에 혹시나 김해 에코델타 시티의 땅 부자라든가 또는 위에 대저 과학단지에 대한 땅을 갖고 있는 땅 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 땅을 가졌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죠. 일본 사람이 가진 땅도 있고 서울 분들이 가진 땅도 있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의 가장 큰 문제점들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느끼시는 그런 박탈감, 자괴감일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 뿌리 뽑아야 할 일이고, 특히나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LH 사태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가장 사실은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오히려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바꿔나가야 할 가장 큰 그런 치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덕도 공사 중에 아마 심각한 환경 훼손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거제도 어장은 적어도 10년, 20년 동안 완전히 황폐와 초토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 환경 문제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가덕도가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 또한 완전히 파괴됩니다. 부산의 황령산과 영도 복례산을 완전히 다 깎아야 되는 정도의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기도 할 텐데, 이 말하자면 거제도의 환경 파괴라든가 또는 가덕도 인근의 그 심각한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마 당에서 연구해 본 게 있을 겁니다. 소개를 조금 해 주시죠.
네, 어떤 환경 파괴들이 예상되는지는 또 뭐 찾아보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오히려 현지 주민분들과 같이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자연은 우리에게 직접 말을 걸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자연에 기대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주민분들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살아오신 터전, 그분들이 일궈오신 그 삶의 현장을 지키는 것이 자연을 지키는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엄청나게 긴 얘기들이 필요합니다만 그것이 어쩌다 보니까 부산의 수건 사업처럼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네, 정 후보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5분의 시간이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다음은 손상호 후보에게도 5분의 주도권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큰 전환으로서 정의로운 녹색 전환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탈탄소의 한 방법으로 그 원전을 다시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정규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원전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 결국 그 탄소를 줄이는 가장 유력한 깨끗한 에너지는 역시 원전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한국형 원전은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형 원전에서 단 한 번 사고가 난 적이 없고 미세한 종류의 고장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원전은 그 역사가 워낙에 원자 폭탄으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공포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다른 어떤 얼터나티브한 그런 에너지원보다는 원전이 가장 안전하고 그래서 저는 아마 제 공약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공약 안에도 제가 시장이 되면 기장에 있는 해수 담수화 시설은 바로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재가동하겠다. 이런 얘기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원전 지지자입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원전 지지자죠. 네. 해수 담수화 시설 이야기를 하시니까 해수 담수화 시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초되고 보류되었던 건 주민분들의 걱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네. 그건 엄연히 존재하는 염려이고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그런 권리 주장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거를 넘어서서 다시 재가동하시겠다는 그때 것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소위 삼중 수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 속에 바닷속에 미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미량의 삼중 수소의 미량이라 하면 낙동강 우리가 물을 취수해 먹는데 그 낙동강에 나오는 삼중 수소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만일에 그 기장 앞바다에 삼중수소 때문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아쉽게도 기장 멸치라든가 기장 미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주민들의 걱정이 아니고 주민들을 부추기고 주민들에게 공포를 극적으로 자극하는 일부 환경에 대한 광적인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시 이야기를 조금 기후위기로 돌아가서 제가 가덕도에서 만난 주민분들, 이제 어민이시죠. 이제 바다를 배경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중에 조금 젊은 어부셨는데 그분이 한 40년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어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바다와 지금의 바다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이제 해수면이 상승했다는 걸 느끼시고 예전과 비슷한 정도의 풍랑이 왔을 때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기후위기 이런 이야기 안 하십니다. 그분은 그냥 바다가 변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후위기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해수면 상승이고 또 기상현상이 아주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일 테고 작년에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아주 긴 장마 그리고 계속해서 연이어 닥쳐오는 태풍 이런 것들이 현상일 수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원전이 멈춰선 것을 정규재 후보님도 아실 겁니다. 뭐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원전이 멈춰섰는데 그러면 원전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것 아니냐. 그러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원전을 택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위기를 더 키우는 것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원전 기술은 언젠가는 아주 고도화되어서 경량화, 소형화 될 겁니다. 원전은 그야말로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해 나갈 여지가 있고요.
그 해수면의 상승이라는 것이 제일 극적인 데가 투발루라고 하는 섬이죠. 그런데 그 섬에 사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 해수면 상승이라는 것은 사실은 해변에서 모래를 많이 패냈기 때문에 오는 약간의 착시라는 것도 이미 밝혀져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마 좀 아실 텐데 그쪽 부분을 당에서 걸고 있으니까. 근데 자연은 언제나 조금씩 변합니다. 지금 그동안의 중세 온난기 또는 그 근세 냉각기를 거쳐서 최근에 기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온난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게 소위 맨메이드 글로벌 워밍이냐 인간이 만든 이산화탄소의 워밍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네. 네, 정규재 후보께서 이제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손상호 후보 5분의 주도권 시간 모두 경과가 됐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통 질문은 도로교통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전국 최악의 교통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BRT 사업, 이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중심으로부터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 차로의 정체를 가중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또 도로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또한 교통 약자들과 또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 확충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후보당 1분 30초고요. 정해진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발언 후보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규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부산의 교통 문제만큼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BRT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은 우회도로가 없기 때문에 BRT 추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3차선에서 BRT를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택시와의 약간의 타협책도 필요하겠죠. 러시아워 시간은 빼더라도 택시가 일부는 BRT 중앙차로에 진입할 수 있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도시의 교통속도를 부산이 전체적으로 전 구역에 50km로 줄인 것은 어처구니없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0km 또는 도로에 따라서 심야 시간에 70km까지도 도시는 속도입니다. 도시는 속도와 높이와 선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50km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가덕도를 거론하는 자들에 대해서 제일 붕괴하는 것은 부산의 교통이 엉망이고 도로 사정이 조금만 시외각으로 나가면 패여서 엉망입니다. 그게 완전히 시골길들입니다. 그 도로들을 그대로 두고 또 지금 부산이 나와 있는 5대 대심도 터널 중에 지금 제대로 공사되는 곳이 없고 8개 도로가 전부 유료도로입니다. 이런 사정을 그대로 두고 가덕도를 무슨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정치가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그것부터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어서 손상호 후보에게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의 교통 문제를 차들이 더 쉽게 다닐 수 있는 어떤 개선으로는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인 기후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파리의 시장인 안이달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시겠지만 파리에 있는 주차장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중심의 도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탄소 배출을 해서는 이 도시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또 호응을 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BRT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시키는 수단들이 나오지만 그런 것들의 어떤 이용 방법보다도 노선의 편중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결국엔 우리가 항상 이야기 나오는 버스 공영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빠른 추진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가 너무 많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전환을 많이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원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기술은 계속 진화한다. 그런데 그 기술이 당장 진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들이 당장의 탄소를 전혀 저감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100% 전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과정에서 당연히 차의 숫자, 절대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뭐 차량 총량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두어서 차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된다. 자동차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대중교통, 도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네. 자, 교통 문제에 대한 두 번째 공통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호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당 주어진 5분의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명백한 허위 비방이나 흑색 선전 또는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가 중도에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손상호 후보부터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5분입니다. 네. 제가 정규재 후보님의 공보물도 보고 또 현수막을 보다가 조금 하고 약간 놀란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겠습니다. 부산이 광주보다 못 산다고? 네, 그런 큰 타이틀이 걸려있는 현수막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의 근거로서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뭐 수치적인 근거들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구태의연한 지역 감정 같은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럴 리가 없죠. 네네. 지역 감정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네네. 제가 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광주는 농업 베이스의 도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광양항을 투포트로 끌고 갔습니다. 광주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실의 지역 특화 사업을 고를 때 부산은 놀랍게도 망해가는 신발을 골랐고 광주는 광산업을 고른 겁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광주는 그러나 원래는 농업 베이스의 도시입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죠. 부산보다 더 못 사는 광역시로 따지라 그러면 대구가 부산보다 오히려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나 부산은 국제항구로서 원래 출발했던 도시입니다. 부산은 대구, 광주보다도 가장 젊은 그런 도시입니다. 부산은 역사가 불과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죠. 물론 과거에 동네라고 있었습니다마는 광주나 대구는 1000년 이상 된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 도시보다도 부산이 국제무역항인 부산이 못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산 시민들은 느껴야 됩니다. 어쩌다가 부산이 그렇게 되고 말았는지를 부산인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느끼고 부산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공부하고 혁신하고 다시 부산을 바꿀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대해서 똑같이 광주처럼 부산도 지역이고 대구도 지역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죠. 부산은 마치 뉴욕에 대해서 워싱턴에 대해서 뉴욕처럼 북경에 대해서 상해처럼 훨씬 압도적인 부를 가져야 되는 도시입니다. 원래가. 국제무역항이고 대한민국의 무역의 관문인 부산이 광주보다 뭐 농업도시고 말하자면 당이 없이 차폐되어 있고 이런 도시보다도 못 산다는 거지 지역감정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는 도시학적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렇게 좀 오해한 이유가 지금 가덕 신공항 이야기라든지 뭐 북한 재개발, 월드 엑스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지역 감정들을 건드리는 말들이 다른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어느 후보를 보면 오히려 뭐 수도권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고 뭐 인천과의 이의쟁탈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TK와의 자존심 싸움을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내전 상태에 빠진 것처럼 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뭔가 뭐 정해진 기준이 있고 우리가 거기 미달하고 그 기준을 우리가 더 빨리 쟁취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정규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수도권을 흉내낼 필요도 없고 인천을 흉내낼 필요도 없고 TK를 흉내낼 필요는 더더욱 없고 그러면 부산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부산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기반해서 길을 가면 될 것인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저도 살짝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정치인들의 네. 발언 그리고 유력 후보들 중에도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실은 싶습니다. 그런 지역 감정에 기초하여서 지금의 민주당과 국힘당의 양당 체제가 성립되어 있죠. 말하자면 저쪽에 가면 민주당이, 이쪽에 가면 국힘당이 꼴목대장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관계죠. 쟤들을 말하자면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면서 아군을 결집시키는. 그래서 지금 또 어느 순간에는 저쪽에 쏠림이 있고 이번에는 또 이쪽에 쏠림이 있는 겁니다. 그 쏠림 현상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인 줄을 제가 너무도 잘 알죠. 지역 감정 이런 건 당치 않은 얘기고, 네. 부산은 이렇습니다. 부산의 지역의 특성은 부산은 원래 지역 감정이 없는 도시입니다. 부산은 불과 나이가 150년밖에 안 되고 전국에서 모여들고 심지어 이북에서도 상당한 인구가 제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이북에서 내려온 인구가 20%가 넘어됐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부산은 말 그대로 멜팅팟의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하고 동렬에 서서 서울과 상대되는 지방으로 자기를 자리매김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5분의 시간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정규재 후보께서 5분의 주도권 진행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 여러 가지 봅니다만은 이 서울시도 지금 뭐 치열하게 경쟁이 진행되고 부산에서도 지금 굉장히 치열한 선거전이 있습니다. 물론 승패가 상당히 결정된 듯한 모양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박형준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우리 아마 손 후보께서 쭉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박형준 후보의 공약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글쎄 우리 토론에 다른 사람 이름을 끌어대는 것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 대통령 선거도 출마했던 분의 그 공약 같은 또는 뭐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가 뭐든지 퍼주겠다고 하는 식의 공약 같은 키다리 아저씨라고 스스로를 부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왜 키다리 아저씨가 자기 돈은 안 내나? 왜 남의 돈으로 선심을 쓰려고 하나? 하는 것이 늘 재미있고 참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박형준 후보의 공약을 보셨을 텐데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여러 가지 공약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좀 동의가 되는 것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하이퍼루프 뭐 그런 공약이겠죠. 15분 도시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뭐 파리의 아니달고라든지 뭐 전 세계에서 이제 실험되고 있는 보행 중심의 도시, 자전거 중심의 도시, 그리고 그 15분 권 내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작은 규모로 가자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이퍼루프를 통해서 부산 어디든 15분으로 간다라는 거는 15분 도시를 완전히 왜곡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저는 이 지역 내에서의 활동들이 더 중요해지는 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 많은 곳을 이동하기보다는 지역 내에서 상당 부분을 활용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또 특히나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부산은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라면 당연히 오리지널 15분 도시가 그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생활의 편익을 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이퍼루프에 대해서는 제발 좀 재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 중에는 아주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전환마을을 많이 만들겠다 이런 공약도 있습니다. 그 공약은 대표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이 문제 중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대한민국이 과연 시장경제 체제의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사회주의 촌락공동체적 세계관으로 돌아갈 거냐 하는 것이 저는 이념 문제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권당에서 내놓은 지방자치기본법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읍면동의 지자체 구조 외에도 사실 이 문제는 부산시장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 후보자가 답을 내놔야 되는 문제인데 이 선관위 질문에 보면 그런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기본법이 상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위원회는 누가 보기에도 야 이거 옛날에 6.25 때 인민위원회 비슷한 존재다. 말하자면 지방자치위에 또다시 지방자치라는 이름으로 동사무소 읍면동에 또 하나의 인민주의적 조직을 만들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도록 하는 거 아니냐. 국공령, 국공유 토지 사용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주민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공무원, 중앙부처 공무원까지 모두 불러서 질문할 수 있고 하는 지역 단위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방자치 조직을 또 인민위원회, 지방자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지자체 구조 말고 지자체의회 말고 또 다른 말하자면 의회를 또 다른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방의 관료조직, 지방의 의회 말고 또다시 과거의 인민위원회를 연상시키는 위원회를 또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보궐선거가 끝나면 원래 이 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번 개헌안에 들어있다가 개헌안이 폐기되면서 없어졌던 건데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는데 이 박형준이라는 사람의 전환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3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은 지금 부산광역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저출산과 육아 부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질의 육아시설 부족은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두 후보께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손상호 후보에게 시간 드립니다. 네, 전체적인 출생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출산율이 아닌 출생률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또 쓰기도 하죠. 그런데 출생률을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 뭐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조금 안정적인 수입과 재산을 가진 분들은 더 많은 자녀분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왜 출생률이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시지만 저는 역시나 이런 불안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안정의 가장 요소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도 있을 것이고, 주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들은 어떻게 보면 뭐 북유럽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특히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평등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보궐선거를 맡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성 문제에 있어서 불평등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보궐선거를 맡게 된 거 아니냐라고 큰 틀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고, 또 특히나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더 많은 자녀분들과 함께하는 삶을 택할 수 있는 그런 부산이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정규재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지금 손상호 후보께서 불평등, 남녀 간의 성불평등,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애둘러 가는 것입니다.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입니다. 명백한 언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도록 당헌당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소급해서 고쳐서 그야말로 당헌당규에 불법적으로 그 위규를 만들어가면서까지 민주당이 이번에 김영춘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자, 정 후보님. 네.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관련되었다고 얘기를 네. 하시니까 제가 보충을 좀 드렸고, 저출산이라고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손 후보가 출생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출생이라는 것은 여성의 임무입니다. 지금 출생률로 바꾸고 싶어 하는 이유는 출산을 여성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자고 하는
어떤 사회적 함의가 있는 언어 교체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언어 교체로는 이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평등해질수록, 여성들이 사회 활동이 많아질수록 출생률은 떨어집니다. 출생률은 떨어집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욕구, 그 계층 상승을 한 욕구가 커질수록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네. 자, 시간이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주도권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의 정해진 시간 동안 자유롭게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좀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시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규재 후보에게 먼저 5분의 주도권 시간 드립니다. 네, 앞 질문에서 조금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대책 박형준 후보나 김영춘 후보, 소위 유력한 후보들도 모두 대책이라고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출산을 지원할 거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는 그 방법 틀렸다고 봅니다. 틀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또 집안이 잘 살수록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을수록 오히려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일반적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지원액은 중앙정부가 지난 10수년 동안 퍼부은 돈만 해도 무려 225조 원이나 퍼부었습니다. 돈을 더 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낮아진 출산율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거냐, 인정하는 선에서 무슨 이민이라든지 또는 개방국가라든지 또는 기존에 제한된 출산율이지만 굉장히 낮아 부산이 0.65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아동들을 정말 높은 생산성의 일꾼으로 키워내느냐 못 내느냐 하는 문제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어야 이 문제를 태클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은 일부 유럽 국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건 대개 제3세계에서 건너온 사람들의 출산율이 높아져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 사회의 주류에서 아이를 더 낳아서 그렇게 고쳐지는 것은 극히 미미한 숫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박형준의 아까 15분 도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박형준의 문화창조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보셨는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LCT에 그 조연화랑 그 박형준 부인이 대거 납품을 해서 계산이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논란들이 많잖아요. 저는 혹시 이분이 시장이 되면 온 부산 시내에 빈 공터에 그런 구조물들이 수십억짜리씩 들어서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됩니다만은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거는 이미 약간 엎질러진 물처럼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형준 후보에게 있어서는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정규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분이 시장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부산 시민들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약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앞에 아까 제가 그 전환마을 말씀하시는데 거의 답변을 못 드려가지고 저는 마을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마을 재생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의 마을이든 정규재 후보님께서 약간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이제 쇠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지만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서로 끈끈하게 연대하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적 기능도 있고, 그래서 마을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고, 가덕 신공항에 가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 잘못드렸네요. 가덕도에 가서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주민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끈끈하게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가십니다. 아주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거의 평생 거기서 이제 함께 동고동락 해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치란 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을을 지키는 것이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가덕도에 가보니까 그런 마을이 있죠. 그런 마을을 부산시에 갖다 놓을 수는 없죠. 가덕도에서는 직업이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도시라야 직업이 생깁니다. 지금 이 도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시장을 해요.
박은순 시장이 처음부터 협동조합은 대명관계죠. 인정이 넘치는 조직입니다. 근데 도시는 협동조합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고도로 발달된 서로 대명관계가 아닌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직장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골이나 농촌이나 마을이 그 기존에 있는 사람에겐 따뜻한 주거 공간입니다만은 거기에 젊은이들의 새로운 직업도 안 생기고 거기에서 무슨 새로운 일자리도 안 생기고 거기에서 무슨 인류 전부를 즐겁게 해주는 좋은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죠. 마을은 그런 곳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지 치열하게 뭔가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런 곳은 아니죠. 예, 편안함, 말씀하신 편안함도 많은 분들이 지금 갈구하시는. 네. 자, 이렇게 해서 5분의 시간 모두 경과가 되었고요. 이어서 손상호 후보 5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로운 녹색 전환을 위해서 출마했다라고 또 두 번째 출마의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인 과제 앞에서 부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산은 특히나 다양한 항만을 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탈탄소 전환 계획을 세우는 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규재 후보님은 조금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마을 얘기하다 이 주제로 넘어왔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라는 베이스에 있어서는 에너지 다소비형입니다. 도시가 오히려 굉장히 생에너지적이고 도시가 훨씬 인구당 에너지 소모가 적고 도시가 오히려 훨씬 인구당 CO2 배출이 적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논문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논문들을 좀 더 읽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인류에게 반드시 도시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고 도시에 와야만이 거기에 지식의 집적이 있고 거기에 직업의 집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시장 후보라는 자들이 전부 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향수를 자극할 뿐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시학의 또는 도시 사는 주민들의 삶을 단 조금도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는 도시답게 말하자면 농촌이나 어촌이나 시골은 시골답게 충분히 마을들이 거기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마을에 어느 동네에 이사를 갔는데 앞집 아저씨가 밤 9시 반쯤 돼가지고 막걸리 한 병 들고 형씨 새로 이사 왔다면서 하고 아파트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싫어하죠. 그것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갖는 익명성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애들도 신나는 겁니다. 어른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래서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는 도시답게, 시골은 시골답게 하는 것이지 그 도시에다가 인위적으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무슨 협동조합을 만들고 하는 이 박은순 서울시장이 저질러 놓은 이 엉터리 같은 패션이 지금 시장마다 박청준 시장의 공약에도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으로 깜짝 놀래고 정말 이분들이 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분이냐 못하는 분이냐 하고 놀라고 있는 중이죠. 자, 정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저는 도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을이 가지고 있는 아까 순기능들이 조금 접목될 수 있다면 그것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고 성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에 대한 거는 조금 뒤로 미뤄두고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은 이 기후위기에 대한 부산의 대응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인데 혹시 좀. 기후위기는 사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TV에 광고 나오듯이 북극곰이 다 죽고 있어요. 이런 식의 캠페인으로는 말하자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실과도 다르고 북극곰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고가 그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상이 굉장히 국제적인 조롱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그 조롱받았다는 기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기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도의 과학적 수준으로 점점 높이 올라가야 알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간의 지식이 거기에는 굉장히 모자라는 것도 많고 자연이 어떻게 해서 생태적 하나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간이 아직은 지적으로 좀 겸손할 필요가 있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자연 생태계에 적용할 경우에 오히려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그 과학적 인과관계나 상관성이 굉장히 여러 가지 회의도 있고 또 밝혀진 것도 있고 안 밝혀진 것도 있어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에 잘못되면 네네.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녹색 성장, 녹색 그린, 뭐 그린 뉴딜 이런 게 MB 대통령 때도 굉장히 했거든요. 그것도 국정과제가 녹색 성장이었지 않습니까? 시간을 그래서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좀 끊어야 제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기후위기라는 것이 약간 막연하게 느껴지는데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리고 사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대응하는 건 그것이 과학적으로 터무니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실 때 이것은 결국에는 식량 위기 같은 그런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는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부산의 뭐 식량 자급률을 높인다든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마쳤고요. 오늘 토론 마지막 공통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부산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전국 7대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50세부터 69세까지를 말하는 신중년 인구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복지 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홀로 어르신의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적 대처를 필요로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각 후보자께서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어떤 복지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시간은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정규재 후보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노인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심각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의 심각성이라는 게 뭐 잘못되었다거나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노인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인생을 즐기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노년의 인생이나 노년의 삶을 저주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련의 캠페인은 저는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노년의 삶이라는 것은 지혜가 쌓이고 인생에 대한 관조하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노년의 삶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그 노년의 삶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제 문제라고 하면 이제 그 노년이 되면 아무래도 직접적인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 노인형 일자리도 아마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정부에서 꼭 만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차라리 부산 같으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부산은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기장이라든지 일광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그야말로 은퇴한 노인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은퇴한 노인들의 오히려 집단적인 주거와 휴양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손상호 후보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아주 공감을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정당 활동을 해왔습니다. 항상 어르신들 가까이 모시고 또 거리를 다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들을 현상에서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것이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고 빠른 고령화 문제는 전국적으로 뭐 많은 도시들이 겪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겪는 추세인데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부산은 아주 주목받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뭐 일자리도 더 필요할 것이고 또 서비스도 더 필요할 것이고 또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뭐 도구들도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새로운 일자리나 산업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기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사회에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어떤 자부심도 더 가지실 수 있고 저는 그것이 세대협업이라는 이름으로 부산에서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그것이 새로운 부산의 비전을 만드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이 결국 나이를 먹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행복하면 청년들도 뭔가 더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 복지 정책까지 답변 들어보았고요. 이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인 만큼 앞서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발언하시면 되겠고요. 각 후보당 마무리 발언은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입니다. 먼저 손상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거사무소를 가덕도 대학마을로 옮기고 오늘도 거기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 제가 올 때 어르신께서 80대 어르신께서 그 얘기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안 되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들으면서 이 가덕도 신공항을 막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누군가는 선거 때문에 이것을 밀어붙인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가덕도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선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가 끝나고도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온다든지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일을 막기 위한 활동을 이후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가덕도는 지도에서 보시면 정말 부산의 새끼손가락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인구가 적고 어떤 목소리가 작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무시한다면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부산 시민을 위한 시장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작은 목소리, 가장 약한 사람들을 챙기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정규재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네, 부산은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절반이 산입니다. 저는 산지 규제를 확고하게 풀어서 부산에 부족한 용지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LCT 같은 부패의 탑이 불가능해집니다. 지금은 부산은 그 땅이 적다는 이유로 부동산 업자들이 온 부패의 탑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개혁개방의 국제인으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문현 국제 금융 하면 뭐합니까? 인재도 없고 낙하산이고 그렇습니다. 기본을 떠도워 주겠습니다. 부산감사원을 만들어서 부산의 부패를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릴 것은 이번에는 절대로 경상남도 그렇듯이 울산 그렇듯이 범죄자를 뽑지 마십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한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4월 7일 열립니다. 사전투표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끝까지 후보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시고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밤 10시부터 90분간 3명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와 함께 생방송으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